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도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광주에서 노후주택이 붕괴됐고 빗길에 차량 추돌 사고가 잇따르는 등 전국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신림동 거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구속되기 전 취재진에게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자신들의 불찰과 잘못이라며 책임지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 요구에 따른 공개 발표로 한층 더 몸을 낮춘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천에서 무인으로 운영된 키즈카페 물놀이장에서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장엔 안전요원 등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만에서 발송된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나흘 만에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은 우편물의 발신지를 추적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과 충청, 전라 서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이 붕괴되고 빗길에 버스와 트럭이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하차로가 침수됐습니다. 첫 소식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수도권 전역과 서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60mm의 강한 빗방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충남, 호남 지방 등에는 시간당 20mm의 세찬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폭우로 각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광주 박림동의 한 주택이 붕괴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붕과 돌로 된 기와도 모두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배불림 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안 하면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주택을 철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버스가 건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섰고 바로 옆 흰 트럭은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부서진 건물 옆에서 작업자들이 전신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수색동에서 빗길에 버스와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쿵 하고 그 소리로 해서 비가 많이 왔죠. 너무 황당했고. 이 사고로 버스와 트럭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인천 지하차로가 폭우로 침수됐고 경인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몇 주 동안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또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지는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의 도심 하천에 출입 통제 바리케이트가 내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계속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야속한 기분마저 듭니다. 또 어디서 비 피해서 인명사고 나고 누구 또 어디서 사고 나서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올까 봐.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남쪽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가 북동진하면서 한반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오늘 오후 시점에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일대를 통과하는 비구름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하하면서 충청권과 전라권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와 함께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특히 전남권을 중심으로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25일까지도 충청권이나 전라권에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를 오르내리는 장마에 북상하는 태풍이 변수입니다. 기상청은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다음 주 중반 이후로도 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이 예상 경로인 대만을 지나면 정체전선이 북한까지 올라가지만
남쪽으로 경로를 틀면 장맛비가 계속될 수 있어 기상청은 독수리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던 이 남성은 이제 와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심사는 10분 만에 끝났고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며 거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비교적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심사는 10여 분 만에 끝났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후 차에 올라탔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배회하며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시 범행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영상을 반복 게시 및 전달하는 행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과 피해자들의 임시 숙소 제공 및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죠. 이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순찰차의 블랙박스까지 공개하며 참사 당일 경찰의 동선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인 5인 출동이나 허위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충북 오성 궁평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 발생 당일 출동한 순찰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7시 14분 차량이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오송 순찰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해 운전자 안전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물이 밀려든 인근의 쌍청리 회전 교차로에서 현장 통제를 시작합니다. 이후 거듭된 침수 신고로 현장 대응을 해가던 중 7시 58분 처음으로 궁평 지하차도라는 언급이 있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을 순찰 차량 내 태블릿 PC로 확인한 경찰은 10분 뒤 궁평 2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 1 교차로에 도착합니다. 이때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 궁평 2 지하차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8시 37분 또 한 차례 신고가 접수돼서야 순찰 차량이 궁평 2 지하차도로 이동했고 도착한 9시 1분에는 이미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시간대별로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잘못 알고 5인 출동을 한 것인지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는지 등은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 의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출동 순찰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공개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면서 반쪽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다시 한번 몸을 낮췄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달라는 검찰 요구에 곧바로 입장을 낸 겁니다. 먼저 조경진 기자가 입장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처분 결정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이후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자녀의 학위 반납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는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 조사 내용과 조 전 장관 진술이 엇갈린다며 진지한 반성 부분을 고려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요구 이틀 만에 조 전 장관 부부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라면서도 검찰 요구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문제 서류 작성과 발급, 제출 과정에서 관여 부분을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불찰과 책임이라며 한껏 몸을 낮춘 조 전 장관 부부 입장문이 검찰 판단에 어떤 작용을 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과거와는 다소 달라진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또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사회부 주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조 전 장관이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입장을 한번 모아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아이는 그때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에 좀 무관심했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자녀 교육 방법에는 좀 송구하지만 인턴은 사실이라는 입장인 거죠. 예,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잘 몰랐다 이런 거였는데 오늘 입장을 보면 부모 불찰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번 시간순을 한번 보시면요. 예. 지난 14일 조민 씨의 검찰 조사 이후에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7일 조 전 장관이 나는 몰랐다라고 하니까 검찰은 딸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것 같다며 부모의 입장을 듣고 나서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예. 조민 씨의 기소 기한은 다음 달 8월 말이니까 조 전 장관 부부가 일단은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라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과 함께 몸을 한껏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한 조 전 장관과 달리 조민 씨는 조사에서 입시비리의 가족과 공모한 정황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조민 씨를 기소하느냐 마느냐 검찰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부모가 입시비리를 주도했다고 인정을 한다면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부모의 불찰, 잘못, 책임 등이 언급된 입장이 나왔으니까 자녀에 대한 기소는 약해질 가능성이 좀 열렸습니다. 또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도 진행 중이니까 예. 이런 반성하는 자세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 두 자녀가 학위를 반납하고 조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이제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결국 출마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가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두 자녀의 학위 반납 이후에 더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애둘러 부정한 바는 있습니다. 관악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를 다 떨쳐낸 것은 아닌 만큼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무인 키즈풀에서 2살 된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67cm의 얕은 수심이었습니다만 무인 시설이었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둘 법 규정은 없었고요. 보호자인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노승원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한 무인 키즈풀입니다.
어제 낮 역에서 놀던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로 4.8m, 세로 3.2m의 수심 67cm인 작은 물놀이장에서 아이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께 간 아이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키즈풀은 인구 10만여 명인 이곳 청라국제도시에만 10곳 넘게 영업 중일 정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하지만 키즈 카페의 일종인 키즈풀은 보통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그 안에 있는 물놀이 시설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 키즈풀은 안전요원은 물론 무인시설이라 운영자조차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돼서 시설 운영이 되는지 그걸 좀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키즈풀 운영자 등을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대만에서 온 정체불명의 노란 소포에 주말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최초 발송지가 중국으로 밝혀지면서 경유지인 대만도 추적에 나섰고 우리도 국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울산의 한 복지시설이 수상한 해외 우편물을 신고한 이후 나흘간 전국에 접수된 신고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경기도가 64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0여 건을 비롯해 강원부터 제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수상한 우편물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00여 건은 오인 신고로 받고 나머지 640여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편물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작은 화장품 등 저렴한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1일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대피 소동이 있었고 어제 천안에서도 우편물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조사 결과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우편 발송지로 적혀있지만 해당 우편물이 실제로는 중국 선전에서 발송됐다며 대만 당국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찰 당국도 중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자의 피해 원인 등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우편물 발신지에 대하여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오늘 외교부와 경찰청, 관세청, 우편사업본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앞으로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교내 분향소가 오늘 문을 닫습니다. 비가 오고 또 날은 굳었습니다만 20대 교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추모객들의 발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국화꽃은 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빼곡하게 가득 찼습니다. 교실 외벽 창문에도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이 꽂은 꽃과 추모글이 한가득입니다.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과 많은 동료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한 교사는 자신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학교에서 정말 죽고 싶은 일이 있었고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 충주에서 올라온 한 동료 교사는 교권이 무너진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대처나 아동학대법을 악질로 활용하는 그런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나 학교 내에 더 명확한 교권 확립, 교사 인권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향소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합니다. 교육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내일부터 악성 민원 여부를 비롯한 각종 사실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추모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는 오는 28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며 온라인에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습니다. 사업 전면 중단에 이어 원 장관이 또 한 번 야권을 향해 강수를 뒀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 사이트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그동안 설명에도 일각에서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선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직접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 설명과 사업 시작, 노선 검토 과정,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 4개 주제 아래 22개 세부 분야로 나누고 모두 55건 자료를 올렸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SNS에 직접 사이트 개설 사실을 알리며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겠다고 썼습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가 나가려고 하는 여기에다가 무더기로 지금 쏟아져 있는 거짓 선동의 오염 덩어리를 치워야만 이 길이 갑니다. 자료 공개와 별개로 원 장관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질문 접수가 시작됐는데 오늘 오후까지 게시물 16개가 올라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대북 송금 계획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를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이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SOS 신호를 보내자 자백을 번복한 것이라고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 수사도 모자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고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건데 이후 직접 쓴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측에서 SOS를 보내오니 나중에 사면해줄 가능성을 기대하며 자백을 번복한 것이라며 이 대표와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겁박과 달콤한 유혹이 이전 부지사를 흔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와 당내외 여론이 이재명 대표를 옥죄면서 민주당은 이전 부지사가 검찰의 강압적 수사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민주당은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겠다며 내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오늘 정치톡톡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지금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진술을 바꾼 적 없다 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여당은 공세 수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가 이전 부지사 측과 만나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를 회유 시도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측은 앞선 기사처럼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주장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민영배 의원은 취재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검찰이 SOS를 치고 김기현 대표가 호응한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관심은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인데 가능성은 어때 보여요? 네, 일단 오는 7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입니다. 이 시기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바로 출석을 해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바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되려 검찰이 8월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도록 해서 당내 혼란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당 내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상자산 이슈도 이어지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말고도 고액의 코인 투자를 했다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11명의 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거론된 의원들의 해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201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17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됐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코인 투자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없었다면서 자발적인 재산 신고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는 윤리자문위반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항의성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과 전용기 의원 등은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 의정활동 일환으로 소액을 투자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권영세 장관과 이양수 의원은 관련 상임위를 맡은 바 없다거나 일과 중 투자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발단이 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국회 윤리특위는 일단 오는 27일 전체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예. 여야 모두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던 만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8월 임시국회에서는 징계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반면 한편에서는 코인 거래를 신고한 다른 의원들 중 일부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상황을 특위가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에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할 정도로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예, 먼저 한 달 넘게 파행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오늘 직을 걸겠다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해서 8월 중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과방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구체적으로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자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동훈 원희룡 장관에 이어 장 위원장까지 자리를 걸었다면서 정치 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 위원장이 주장한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대해 생떼라고 반박을 해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같은 날인데요. 26일에는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국토위 양평고속도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고요.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와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도 여야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 카드론을 찾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에 돈이 급한데 은행 대출은 힘들자 이 마지막 급전창구인 카드론으로 몰리는 거죠. 문제는 현재 평균 금리가 15%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카드 캐피탈 업계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카드 캐피탈 업계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 1,89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0% 늘었습니다. 저축은행 등 다른 이금융권에서 연체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자체를 줄이자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 6,752억 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88에서 14.76%로 15%에 육박하며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시장에서의 금융 위험이 증가하고 대출 수요가 증가 부분이 반영되면서 이후 채권 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물량 확대 역시 계속되는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9월부터는 코로나 관련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도 대부분 종료되는 만큼 중저신용자의 대출 절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네, 그리고 오르는 것 또 있는데요. 폭우와 긴 장마도 가뜩이나 오른 물가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기본 채소는 물론이고 제철 과일까지 가격이 뛰고요. 축산 농가도 피해를 입으면서 고기 가격도 오를 전망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쌈채소 배대 앞에서 소비자들이 비닐봉지를 든 채 머뭇거립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농산물 가격이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4배 넘게 오른 상추에 이어 시금치와 깻잎 가격도 지난달에 2배에서 3배 수준입니다. 수박과 복숭아, 멜론을 비롯한 제철 농산물도 예년보다 2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궂은 날씨에 품질까지 떨어져 소비자들은 채소를 사기 망설여집니다. 채소값이 많이 비싸지고 물건 상태도 좋지 않고 날씨 관계니까 어떨 수는 없지만 가격 면이나 물건 면이나 좋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른바 금상추에 이어 금고기 등장도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축산농가도 폭우 피해를 당하면서 지난달 셋째 주보다 쇠고기 등심 가격은 5.7%,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7.1% 올랐습니다. 채소에 이어 고기까지 가격이 오르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걱정도 더욱 커집니다. 10만 8천 원 들어왔더라고요, 어제. 근데 앞으로 15만 원도 더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수입 고기도 덩달아서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 진짜 너무 힘들죠. 이번 폭우로 전국 침수 피해 농경지는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농축산물 수급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장마 끝 치솟은 가격이 추석까지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지구촌 기후변화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폭우도 상상 초월입니다. 북부 지역에 하루에만 300mm를 퍼붓는 극단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폭우로 침수된 마을을 구조대원들이 수색합니다. 때론 고무보트로, 때론 업어서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은 그제 저녁 8시부터 어제 저녁 8시 사이 평균 55mm, 일부 지역엔 최대 27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후르다오시 등 9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으며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强降水区域容易发生山洪、滑坡、泥石流、农田自涝等次生灾害。辽河流域、鸭绿江流域各支流出现中小河流洪水的风险。 중국 북부 내몽고나 헤이룽장성, 후베이성 역시 계속된 비로 저지대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중부 충칭시도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진 비로 계곡과 하천이 범람하고 도심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共计会有1台车载设备、7台小型机具设备进行车牌。 충칭시 당국은 침수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긴급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주 후반엔 태풍이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각지의 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네, 한쪽은 물 날리고 다른 한쪽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현재 45도 폭염인 그리스에서는 초대형 산불마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로도스 섬에서 난 불로 주민과 관광객 등 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불길이 도로 옆에서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움직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18일 그리스 동남부에 위치한 로도스 섬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며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섬의 중부 산지에서 시작한 산불은 남부지방으로 번지면서 민가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합니다. Καταστραφήκαν όλα. Πάθαμε πάρα πολύ μεγάλη ζημιά. Μεγάλη. Έχουν πάθει ο άντρας μου τα νεύρα του, φοβάμαι πάθει και τίποτα. 이번 산불로 주민과 관광객 등 3만 명이 섬 북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로도스 호텔 옆에는 섬 전체 관광객의 10%인 1만여 명이 걷거나 배를 타고 위험 지역을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피 작업을 위해서 해안경비대와 민간 선박 수십 대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이 진화 중이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등 변수가 많아
화재 진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를 얻기 위한 전 세계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주목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 실험실 현장이 국내 언론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986년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대안으로 판단하고 테라파워를 설립했습니다. TerraPower's Natrium reactor, this is a rendering, we haven't built it yet, but here's the nuclear island right here.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 자리 잡은 약 6,600제곱미터 규모의 테라파워 SMR 실험실이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핵분열로 발생한 열을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하면서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지 않아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고 사각형이 아닌 육각형 해결료 다발로 원자로 크기를 확 줄이면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원전 출력은 최대 500메가와트로 화력발전소 하나를 대체해 2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성과 경제성, 지속 가능성까지 갖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는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테라파워 최고 경영자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내 우려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말로 답변했습니다. And TerraPower isn't involved in that, but I can tell you, just as an engineer watching things, I think it's okay. 우리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SK와 SK이노베이션이 2억 5천만 달러, 약 3천억 원을 테라파워에 투자해 빌 게이츠와 공동선두 투자자 지위를 갖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상호협력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작고 더 안전하며 경제성까지 갖춘 미래 원자력 에너지의 표본이 이곳에서 탄생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 여름 극장가의 모처럼 한국 영화 대작들이 맞붙게 됐습니다. 개봉을 할 이 4편의 제작비만 모두 1,0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관객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올여름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합심한 한국 영화 4편 빅4가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열 작품은 해녀들의 해양 범죄 활극을 다룬 유승환 감독의 영화 밀수. 충무로 투톱 여배우가 수중 액션을 벌이고 가수 장기하도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촬영 중반 이후부터는 아주 예전에 한 번도 물속에서 공황을 겪지 않은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껏 정말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기록을 세운 김용화 감독은 우주 SF 영화 더 문을 내놓고 1987년 외교관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비공식 작전도 같은 날에 개봉됩니다. 하정우, 주지훈의 극한의 절정의 케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다채로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긴장감, 유머, 액션이 여기에다 배우 이병헌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4편에 총 1,0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 범죄도시 3를 제외하고 100만 관객을 넘은 작품은 교섭과 드림이 유일합니다. 지난해에도 영화관의 계절인 여름에 개봉한 영화들조차 손익분기점을 못 넘긴 만큼 천만 감독과 배우들의 총출동에 업계의 기대감이 큽니다. 역시 스크린으로 봐야 그 즐거움을 다 만끽할 수 있는 SF나 액션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지만 관객들이 극장을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OTT에선 넷플릭스의 DP 시즌2와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도 개봉을 앞둔 가운데 한국 영화의 선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붉은 폭우 구름대가 위치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내일 오전까지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호남과 경남 지역으로는 최대 150m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충남 남부와 대전, 충북과 지리산 부근, 경남 남해안으로는 120mm 이상, 충남 북부 지역과 경북 내륙으로는 100mm 이상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이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계속되면서 광주가 29도, 부산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화요일에 대체로 그치겠지만 수도권 지역은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